안녕하세요. 자, 2025년 3월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요, 딱 1년 뒤에 바로 그 똑같은 사건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복잡한 법적 수수께끼 제가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은 탄핵 심판 결과 기각, 오른쪽은 1심 형사재판 결과 징역 23년입니다. 두 재판 모두 12.3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다룬 건데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예요. 이러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법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게 혹시 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5단계를 밟아볼 건데요. 먼저 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엔 탄핵과 형사재판이 애초에 뭐가 다른 건지 또 어떤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증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마지막으로 헌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건 12.3 비상계엄이라는 딱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점. 그런데 법적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모든 혼란의 핵심은요. 바로 이 두 재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임무를 가진 서로 다른 종류의 재판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보세요. 탄핵 심판의 목적은 뭐죠? 헌법 질서 수호. 이건 개인의 벌주려는 게 아니에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형사재판의 목적은 아주 심플하죠. 개인의 범죄 처벌. 잘못됐으면 벌 받아라 이거예요. 쓰는 법도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이라는 건 이 사람 과연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가? 이걸 묻는 절차입니다. 감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 부적절한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정치적인 레드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반면에 형사재판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 사람이 법을 어겼는가?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딱 이것만 보는 거죠. 개인의 유무죄,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결정하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자, 두 재판의 목적이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판결을 내리는 기준, 그러니까 사용하는 잣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각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중대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을 어겼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위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헌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수준인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 허들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이것과 비교해서 형사재판은 아주 기술적인 접근을 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 내란죄의 조건들, 예를 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나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충족시키는지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법 조항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게 나라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탄핵의 문턱을 아주 높게 설정해 둔 거예요. 정말 어지간한 잘못이 아니고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탄핵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어땠죠? 찬성 의견이 단 1명이었습니다.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헌법적인 공감대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두 재판 사이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시간의 흐름이 왜 중요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탄핵 심판이 열린 2025년 3월은 말 그대로 사건 초기 단계였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죠. 하지만 1년 뒤에 형사 재판이 열렸을 때는 검찰 수사가 훨씬 더 깊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증거의 양과 질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형사 재판에서는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증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기록물까지 분석하면서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죠. 형사법원은 바로 이렇게 새롭고 강력한 성숙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봅시다. 이 사건은 우리 법이 인정하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책임, 바로 헌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헌법적 책임은 그 사람이 공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헌법적 판단입니다. 반면에 형사적 책임은 개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순수한 법률적 판단이죠. 즉, 하나는 자격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두 판결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사법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두 개의 다른 단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헌법재판소는 그의 공직수행 자격에 대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2단계에서 형사법원은 그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 유죄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적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이고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의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의 다층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가 어떻게 다뤄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